(35화) 줄거리. 위왕은 진나라에 등용되어 엄격한 새 법령을 선포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간다. 귀곡선생 문하에 있던 방연은 위나라에 등용되어 왕의 신임을 얻고 묵자의 청고로 손빈도 귀곡선생께 하직하고 위나라로 가지만 방연은 손빈을 시기하고 모함한다. 그리하여 제나라에서는 방연의 술책으로 무릎이 도려내지는 형벌을 당한 손빈을 위나라로부터 구해내기로 하는데 손자병법을 얻기 위해 손빈을 끝까지 기만한 방연의 실체를 손빈은 뒤늦게 알게 된다. 귀곡선생이 남긴 글에서 벗어날 방도를 찾은 손빈은 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겨우 방연의 화를 면하고 제나라에 있다가 위나라로부터 조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정한다. 군사로 있는 손빈의 지휘로 방연은 계릉 땅에서 크게 패퇴하게 된다. 한나라와 조나라는 연합하여 위나라를 치려하고 위왕의 용서를 받은 방연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한나라로 떠난다. (89) 궁사 방연. 한나라를 정벌하려고 군사를 일으킨 방연과 태자신이 외황 땅을 지날 때였다. 비록 관직은 없지만 어질기로 이름 높은 선비서생이 태자를 만나겠다고 청했다. 태자가 그를 불러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서생이 대답한다. 태자께선 한나라를 치기 위해 행차하신 것이 아닙니까? 신에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술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선생은 속히 말씀해 주시오. 서생이 말한다. 태자는 천하의 위나라를 능가하는 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왕을 능가하는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나라보다 더 큰 부도 왕보다 더 높은 지위도 없소. 서생이 공손히 말한다. 태자께서 한나라를 쳐서 다행히 이기더라도 부에 있어 위나라에 불과하며 또 태자의 지위도 왕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오나 한나라를 쳐서 만약 진다면 별 피해는 없다고 가정해도 결국 태자는 왕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태자는 싸우지 않아도 왕이 되고 싸움에 이겨도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싸움에 진다면 태자는 여간해서 왕이 되기 어렵습니다. 과연 태자께서는 어느 쪽이 만전지책이라 생각하십니까? 태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제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곧 회군하겠습니다. 서생이 탄식한다. 태자께서 신의 말에 공감하셨다 해도 그대로 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희생시켜 여러 사람이 덕을 보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태자의 피를 빨고자 하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회군하라는 태자의 영을 따르겠습니까? 말을 마친 서생은 태자에게 절하고 물러났다. 태자는 즉시 군사들에게 회군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방연이 반대한다. 대왕께서 태자께 상군을 맡기셨건만 싸우기도 전에 회군한다면 패배한 것과 진배 없습니다. 태자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신 혼자만이라도 가서 싸우겠습니다. 다른 장수들도 회군하라는 태자의 말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태자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나라를 향해 진군했다. 한편 한소공은 위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제나라로 급히 사람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제선왕은 백관을 소집하여 한나라로 구원병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버려둘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삼국추기가 고한다. 한나라와 위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그중 한나라가 망한다면 이웃나라인 우리로서는 여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싸우도록 방치하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그러나 전계와 전영은 그 의견에 반대한다. 만약 위나라가 한나라를 이긴다면 반드시 우리 제나라에까지 그 화가 미칩니다. 때문에 즉시 구원병을 보내 한나라를 돕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손왕이 손빈에게 묻는다. 군사는 어째서 말이 없소? 지금 한나라로 구원을 보내자는 의견과 보내지 말자는 두 의견이 나왔는데 모두 못마땅하다는 것이오. 손빈이 대답한다. 위나라는 세력이 강함만 믿고 지난해에는 조나라를 쳤으며 올해에는 한나라를 치고 있사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 제나라를 칠 것이옵니다. 때문에 한나라를 구원하지 말자는 의견은 옳은 의견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한나라와 위나라가 맞붙어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나선다면 이는 우리가 한나라를 대신해서 전력만 소모하게 됩니다. 즉 한나라는 안정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위험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나라에 구원병을 보내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제선왕이 묻는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대왕께서는 한나라 사신에게 원병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우선 한나라를 안심시키십시오. 그러면 한나라는 반드시 전력을 기울여 위나라에게 대항할 것이옵니다. 또한 위군도 전력을 기울여 한나라를 공략할 것이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치기를 기다려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위군을 친다면 적은 힘을 들이고도 큰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제선왕이 손뼉을 치며 칭찬한다.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오. 제선왕이 한나라 사신을 불러 말한다. 그대는 속히 돌아가서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기국을 도울 생각이라고 전하시오. 한나라 사신은 즉시 돌아가서 한소공에게 제선왕의 말을 전했다. 한소공은 크게 기뻐하며 전군을 일으켜 위군과 싸웠다. 그러나 위군이 워낙 용맹스러워 대여섯 차례를 싸웠으나 번번이 패했다. 이에 한소공은 다시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 속히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재촉했다. 그제야 제선왕은 전기를 대장으로, 전용을 부장으로, 손빈을 군사로 삼아 병거 500승을 주었다. 대장 전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한나라를 향해 곧바로 진군하려 하자 손빈이 반대한다. 한나라를 도와주려면 위나라에 급소를 쳐야 하오. 즉 곧장 위나라 도성으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전기는 군사 손빈의 말을 조차 3군을 거느리고 위나라 도성을 향해 출발했다. 한편 한나라 군사와 싸워 연일승전한 방연은 마침내 군사를 힘몰아 한나라 도성으로 육박해 들어갔다. 이때 본국으로부터 제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으니 속히 회군하라는 급보가 날아왔다. 방연은 크게 놀라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을 향해 떠났다. 한나라 군사는 갑자기 회군하는 위나라 군사를 추격하지 않았다. 한편 손빈은 방연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리라 예견하고 전기에게 말한다. 삼진의 군사들은 본시 용맹스러워 우리 제나라를 가벼이 보고 있소. 그러나 용맹만으로는 싸움에 이길 수 없소. 진실로 싸움에 능한 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형세를 만듭니다. 병법에서 강함만 믿고 하루 100리를 강행군하면 장수도 적에게 사로잡히며 이익만 믿고 하루에 50리를 강행군하면 반 이상의 낙오병이 생긴다고 이루고 있소. 우리 군사는 이미 위나라로 깊숙이 들어와 있소. 이제는 짐진 약한 채 하여 우리에게 이롭도록 적을 유인해야 합니다. 대장 전기가 묻는다. 적을 어떻게 유인해야 우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행군하면서 오늘은 밥 짓는 아궁이를 10만 개 만들고 내일부터는 점점 그 수를 줄여야 하오. 그러면 적들은 밥 짓는 아궁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우리 군사들이 싸움에 두려워서 연일 많은 숫자가 도망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이미 이긴 것으로 자신한 그들은 앞뒤 분별 없이 우리를 뒤쫓다가 마침내 지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당한 기회를 틈타 계책으로서 적을 공격하면 승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군사 손빈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한편 방연은 위나라 경계에 들어서서 제나라 군사가 지나쳐 갔음을 알았다. 방연은 제군이 영체를 세웠던 자리가 너무나 넓은 것을 보고 사람을 시켜 아궁이 숫자를 세어보게 했다. 한참 후에 부하가 돌아와서 고한다. 10만 개나 됩니다. 방연이 크게 놀라 말한다. 제나라 군사가 그처럼 많이 왔다니 가벼이 상대할 적이 아니구나. 이튿날 방연은 행군을 하다가 또다시 제나라 군사가 머물렀던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궁이의 수요는 겨우 5만 정도였다. 그 다음날 행군하다 세어본 아궁이 수요는 3만여 개였다. 방연이 손으로 이마를 치면서 말한다. 이는 우리 대왕의 복이로다. 옆에 있던 태자신이 묻는다. 아직 적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는데 군사는 무슨 연유로 그처럼 기뻐하오.
전부터 제 나라 사람들이 겁이 많다는 말을 들었지만 과연 우리나라 경계에 들어선 지 겨우 3일 만에 그 반 이상이 도망쳤습니다. 속히 제군을 추격하여 단숨에 무찌릅시다. 태자신이 근심스레 말한다. 제 나라 사람은 속임수에 능하다고 하니 군사는 결코 방심하지 마오. 방연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적장 전기 등은 이번에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든 것과 진배 없습니다. 내 비록 재주는 없지만 반드시 그놈들을 사로잡아 지난날 계릉 땅에서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이윽고 방연은 정예부대 2만 명을 뽑아 태자신과 각기 1만 명씩 나누어 거느리고 밤낮 없이 강행군했다. 그 나머지 군사들은 방충의 영소라에 서서히 진군했다. 한편 제나라 첩자가 급히 손빈에게 달려와서 보고한다. 위군은 밤낮 없이 강행군하여 이미 사록산을 지났습니다. 이에 손빈은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위군이 이미 사록산을 통과했다면 저녁 무렵에는 반드시 마릉 땅에 이를 것이었다. 마릉은 양쪽에 높은 산이 솟아있어 계곡이 깊고 숲이 울창해서 매복하고 기다리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손빈은 마릉 땅에서 가장 험한 지점을 택해 큰 나무 한 그룹만 남겨놓고 나머지 나무는 모조리 베어버리게 했다. 손빈이 다시 군사들에게 지시한다. 베어버린 나무들을 모아다가 위군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놓아라. 그리고 남겨둔 나무에 가지를 치고 껍질을 벗겨라. 이윽고 그 나무는 허옇게 껍질이 벗겨졌다. 손빈은 그 나무에다 붓으로 방연은 이 나무 밑에서 죽는다 라고 쓰고 서명했다. 손빈이 부장 원달과 독고진에게 분부한다. 그대들은 각기 국노수 5,000명을 선발하여 좌우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저 껍질을 벗긴 나무 밑에서 불빛이 번쩍이면 일제히 활을 쏘아라. 전영은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이곳 마릉에서 3리 떨어진 곳에 매복해 있거라. 그리고 위군이 지나가면 그 뒤를 추격하여 닥치는 대로 무찔러라. 그리고 손빈 자신은 전기와 함께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둔쳤다. 한편 방연은 군사들을 재촉하여 마릉 땅에 이르렀다. 때는 10월 하순으로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사방이 캄캄했다. 앞서가던 군사가 돌아와서 방연에게 보고한다. 나무를 베어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진군할 수가 없습니다. 방연이 책망한다. 우리 군사들의 추격에 겁을 먹고 제나라 군사들이 길을 막아놓고 달아난 것이다. 나무를 치우면 나아갈 수 있는데 어찌 이렇듯 수선을 피우느냐. 방연은 손수 나무 치우는 일을 지휘하기 위해 선두로 나섰다. 그가 선두로 나가다가 보니 껍질을 벗긴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에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무엇이라 썼는지 보이지 않았다. 방연은 군사를 시켜 횃불을 켜게 했다. 이에 곁에 있던 군사가 횃불을 켰다. 횃불을 비춰 그 나무에 쓰여진 글씨를 읽는 순간 방연이 크게 놀라 외친다. 오령을 받아 다리병신이 된 그놈에게 속았구나. 모두들 급히 후퇴하라. 이때 원달과 독고진의 영솔 아래 좌우에 매복해 있던 제나라 국노수들이 일제히 횃불을 향해 활을 쐈다. 위나라 군사들은 어둠 속에서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연달아 쓰러졌다. 방연 역시 무수한 화살을 맞고 쓰러져서 탄식한다. 내 진작 그 다리병신을 죽이지 않은 것이 한이로다. 드디어 그 병신놈으로 하여금 국명을 이루게 만들었구나. 방연은 그 자리에서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자결했다. 방연의 아들 방영 역시 화살을 맞고 죽었다. 이때 화살에 맞아 죽은 위나라 군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일찍이 기곡 선생이 방연에게 너는 훗날 남을 속이려 하다가는 도리어 내가 속을 것이다. 부디 이 말을 명심하여라 라고 예언했었다. 과연 그 후 방연은 편지를 위조하여 손빈을 함정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다리까지 잘라 병신을 만들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손빈의 계책에 속고 말았다. 또 그때 귀곡 선생은 방연에게 말을 만나면 탈이 날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과연 방연은 말맞자가 들어있는 마릉 땅에서 죽었다. 방연이 위나라에서 곤세를 누린 것은 12년간이었다. 일찍이 기곡 선생은 방연이 꺾고 온 마두령이란 꽃을 보고 점을 쳐준 일이 있었다. 이 꽃은 한 번에 12송이가 핀다. 즉 내가 대운을 누리는 횟수도 이 12에 있다.
이처럼 기고 선생의 예언은 오묘하여 범인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 한편 위나라 태자신은 후속 부대를 거느리고 오다가 방연이 대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감히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때 위군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매복해 있던 제나라 장수 전영은 군사를 휘몰아 태자신이 거느린 위군의 뒤를 쳤다. 이에 위군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태자신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영에게 사로잡혀 함거에 갇혔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전기와 손비는 일제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도망치는 위군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원달과 독고지는 방연과 방영의 시체를 손빈에게 바쳤다. 이에 손빈은 방연의 목을 잘라 병거 위에 높이 매달았다. 대승을 거둔 제군은 개가를 부르며 돌아갔다. 그날 밤 위나라 태자신은 장차 제나라로부터 치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다. 이에 태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었던 손비는 거듭 탄식했다. 그 뒤 제군은 사록산에 이르렀을 때 방연의 조카인 방총이 거느린 위나라 후속 부대와 마주쳤다. 손비는 적을 맞아 싸우려는 군사들을 만류하고 방총에게 방연의 목을 보여주라고 분부했다. 위군은 방연의 목을 보고 넋이 빠진 듯 꼼짝도 못했다. 방총이 병거에서 내려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전기가 손빈에게 권한다. 저놈도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손빈이 조용히 만류한다. 나쁜 짓을 한 것은 방연이었소. 그 아들인 방영도 무고히 죽였는데 조카까지 죽였어야 되겠소. 손빈이 방총에게 태자신과 방영의 시체를 주면서 말한다. 너는 돌아가서 위왕에게 속히 우리 제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라. 만약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 종묘 사직조차 보존기 어려울 것이니 알아서 하라. 라고 전하여라. 방총은 손빈에게 거듭 머리를 조아린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황급히 떠났다. 이는 주연왕 28년의 일이다. 정기와 손빈이 군사를 거느리고 귀국하자 제손왕은 크게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한편 제나라 상국인 추기는 일찍이 방연의 뇌물을 받고 전기와 손빈을 벼슬자리에서 몰아내려 했던 일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병을 칭탈하고 사람을 시켜 제선왕에게 상국의 인을 바쳤다. 제선왕은 상국 추기의 사태를 승인하고 전기를 상국으로 전영을 대장으로 임명했다. 손빈은 여전히 군사의 직에 머물렀다. 그 대신 제선왕은 손빈에게 큰 고을을 하사하려 했으나 그는 끝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 후 손빈은 그 조부의 저서이며 귀곡 선생으로부터 전수받은 손자병법 13편을 썼다. 손빈이 제선왕에게 그 손자병법 13편을 바친 다음 청한다. 대왕께서는 신과 같은 폐인을 과분하게도 크게 써주셨사옵니다. 그래서 위로는 대왕의 은혜를 갚게 되었고 아래론 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나이다. 이에 신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신이 기곡 선생께 배운 것은 이 손자병법에 모조리 수록되어 있사온즉 이제 신은 대왕 곁에 있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청컨대 신에게 한적한 산을 하나 내려주신다면 그곳에서 일생을 마칠까 합니다. 이에 제손왕은 간곡히 손빈을 말렸으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제손왕은 손빈에게 성녀산을 시급으로 내렸다. 손빈이 제손왕께 하직하고 성녀산으로 들어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호련히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이에 세상 사람들은 손빈은 기곡 선생과 함께 신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손왕은 방연의 목을 국문에 내걸고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 그리고 각국으로 사신을 보내 마릉에서의 승전을 널리 알렸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제후들은 크게 놀랐다. 제나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한나라 조나라 왕은 친히 제손왕에게 가서 승전을 축하했다. 그러나 당연히 사과하러 가야 할 위의 왕은 결코 제나라를 찾아가지 않았다. 이에 크게 노한 제손왕은 한나라 조나라 두 군사와 연합하여 위나라를 침공하려고 했다. 위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제나라로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 제선왕은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왕에게 방망성으로 모일 것을 통고했다.
통지한 날짜가 임박하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왕은 어김없이 방망성으로 와서 제선왕께 충성을 맹세했다. 이로써 제나라는 그 위험을 천하에 크게 떨쳤다. 그 후 제선왕은 나라의 강함만 믿고 주색에 빠졌다. 그는 도읍인 임치성 안에 설궁을 신축하여 풍악을 즐겼으며 그 외에는 사방 40리에 달하는 사냥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직문좌우에 강시를 짓고 소위 문학에 통달했다는 수천 명의 유색객을 불러들여 거처하게 했다. 그들 중에서 추연, 전병, 저벼, 환연 등 76명은 상대부가 되었다. 제선왕은 연일 그들과 더불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토론을 하거나 궤변만을 일삼았다. 이에 상국인 전기는 누차 이러한 제선왕을 간했다. 그러나 제선왕은 전기의 간언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전기는 화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별세했다. 어느 날 제선왕이 설궁에 연회를 베풀고 모든 여자 악공들을 불러 음악을 듣고 있을 때였다. 한 여인이 설궁 문 앞으로 와서 수문장들에게 청한다. 나를 대왕 앞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 여인은 이마가 넓고 눈은 움푹 패였고 코는 높고 목뼈가 튀어나오고 등은 낙타 같고 손가락은 길고 머리칼은 가을풀처럼 까칠까칠하고 살결은 까만 데다가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있었다. 국문을 지키던 무사들이 여인의 앞을 가로막고 소리친다. 너처럼 못생긴 여자가 어찌 대왕을 아련할 수 있단 말이냐. 여인이 대답한다. 나는 제나라 무염 땅 출신으로 성은 종리, 이름은 춘이요. 나이 40이 넘었지만 아직도 출가하지 못했소. 내 듣건대 오늘 대왕께서 이 설궁에서 연회를 베풀고 즐기신다기에 장차 후궁에 거처하면서 대왕을 섬기고자 왔소. 이 말에 무사들은 크게 한바탕 웃은 다음 장난삼아 제선왕에게 가서 종리춘의 말을 전했다. 제선왕은 무사들에게 종리춘을 데려오라고 분부했다. 잠시 후 종리춘이 연석에 들어서자 그곳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여자 악공들은 그 초라하고 초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제선왕이 종리춘에게 묻는다. 궁중에는 이미 나를 섬기는 비빈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아마 시골에도 그대처럼 못난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는 남자가 없었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천승의 왕인 나를 섬기겠다고 했다니 혹 뛰어난 재주라도 있느냐. 첩에게 무슨 뛰어난 재주가 있사오리까. 단지 은어를 쓰는 재주가 약간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그 은어를 써보아라. 내 알아맞혀 보리라. 횡설수설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종리춘이 눈을 치켜뜨고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 두 손을 번쩍 들어 흔들며 무릎을 4번 친 다음 말한다. 위태롭도다. 위태롭도다. 제선왕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모든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제선왕이 종리춘에게 말한다. 그대는 속히 앞으로 나와 과인에게 그 뜻을 설명하라. 종리춘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대왕께서 첩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감히 아뢰겠나이다. 제선왕이 언약한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죽이지 않으리라. 첩이 눈을 치켜뜬 것은 왕을 대신해서 봉화가 타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옵니다. 또 첩이 이를 드러내고 웃은 것은 왕을 대신하여 충신들이 간하는 말을 듣고 기뻐한 것입니다. 첩이 손을 번쩍 들어 흔든 것은 왕을 대신하여 수많은 간신을 내쫓은 것이며 손으로 무릎을 친 것은 첩이 왕을 대신하여 잔치를 벌이는 모든 궁시를 무너뜨리는 모양입니다. 제선왕이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함부로 방자한 말을 짓거리는 전현을 당장 참아여라. 종리춘이 말한다. 청컨대 죽더라도 대왕의 4가지 잘못을 밝힌 연후에 죽겠사옵니다. 첩이 듣건대 진나라는 위왕을 등용한 뒤 나라가 부강해지고 크게 군사를 일으켰다고 하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한 곳간 밖으로 군사를 내보내 장차 우리 제나라와 패권을 다툴 것이옵니다. 하온데 대왕께서는 훌륭한 장수를 기르지 않고 국경에 대한 방비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첩은 대왕을 대신하여 눈을 치켜뜨고 장차 쳐들어올 진나라 군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또 첩이 듣건대 왕과 잘잘못을 따지는 신하가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안으론 여색을 탐하고 밖으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며 충간하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첩이 왕을 대신하여 웃음으로 그 충간을 받아들인 것이옵니다. 또 왕은 수많은 간신들과 실속 없는 유세객들을 총애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첩은 종묘사직을 우려한 나머지 손을 흔들어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또 대왕께서 연신 토목공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역에 지칠 대로 지쳤으며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첩은 왕을 대신하여 그처럼 호화롭고 사치한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제나라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건만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목전의 편안함만 쫓아 다른 날의 근심을 내다보지 못하십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아래는 소첩의 뜻을 대왕께서 살펴주신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제선왕이 깊이 탐복하여 말한다. 종리춘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찌 나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었으리요. 제선왕은 연애를 파하고 종리춘을 어가에 태운 다음 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종리춘을 정으로 맞으려 했다. 종리춘이 사양한다. 어찌 대왕께선 첩의 충언을 듣지 않고 몸만을 탐하려 하십니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진인제를 불러 등용하는 일이옵니다. 이에 제선왕은 어진인제를 널리 소집하고 간신을 쫓아냈으며 강실에 거처하던 유세객들을 흩어버렸다. 그리고 전영을 상국으로 임명하고 추땅 맹가를 상빈으로 삼아 제나라를 훌륭히 다스려 나갔다. 또 종리춘에게 그녀의 고향인 무염 땅을 하사했다. 그 후 사람들은 종리춘을 무용군이라고 불렀다. 한편 방연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상국 위양이 궁으로 들어가서 진효공에게 아랜다. 위나라는 우리 진과 인접해 있는 나라로서 결코 공존할 수 없는 형세에 놓여 있사옵니다. 이번에 위군이 제군에게 대패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 제후들이 위나라를 얕보게 되었사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위나라를 친다면 그들은 능히 대항하지 못하고 도읍을 동쪽으로 옮길 것이옵니다. 그때 우리가 위나라 땅을 차지하고 동쪽 모든 나라 제후들을 제압하면 제왕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사옵니다. 진효공은 그 말을 쫓아 위양을 대장으로 공자 소간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들은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위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한편 위나라 서하 땅 유수인 주창은 진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급히 위해왕에게 고했다. 이에 위해왕이 모든 신하를 궁으로 불러 묻는다. 지금 진군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소? 공자왕이 대답한다. 일찍이 위양이 우리 위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 신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제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위양에게 화평을 청해보겠사옵니다.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때 성을 굳게 지키는 한편 한나라 조나라로 사람을 보내 원조를 청하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이윽고 공자왕은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성에 가서 주둔했다. 공자왕이 서신을 써서 진군 영체로 보내려 할 때 오성을 지키는 한 군사가 성루에서 내려와 고한다. 지금 성 밖에 진나라 상구 위양의 서신을 가진 사람이 와 있습니다. 공자왕이 지시한다. 성문은 열지 말고 줄을 내려 붙잡고 올라오게 하라. 잠시 후 진나라 사람은 줄을 타고 성으로 올라와 공자왕에게 위양의 서신을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우리의 친부는 서로 친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섬기는 나라와 왕은 다르지만 지난날의 우위를 생각할 때 어찌 피를 흘리며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각기 무장을 풀고 옥천산에서 만나 술이나 마시며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공자께서 나의 뜻에 동의하신다면 옥천산에서 만날 기일을 통고해 주십시오. 공자왕은 서신을 읽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답서를 썼다. 귀하가 지난날의 친분을 저버리지 않고 이처럼 서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가 3일 안에 서로 만날 기일을 지시한다면 어찌 명을 좇지 않겠습니까? 위양은 공자왕의 답서를 받아보고 크게 기뻐하며 다시 오성으로 사람을 보냈다. 진나라 사람이 오성으로 가서 공자왕에게 위양의 말을 전한다. 위양 장군은 닷새 후에 공자와 회견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군사들은 곧 회군할 것이며 위양 장군께서는 공자와 회견이 끝나는 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위양 장군께서 정을 표하기 위해 연금과 사양을 보내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물건이지만 영원한 우정을 표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니 받아주십시오. 공자왕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서 그 사신에게 주어 보냈다. 한편 위양이 군사들에게 명령한다. 모든 군사들은 즉시 영체를 뽑고 회곤하라. 위양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돌아가는 공자소관을 은밀히 장막 안으로 불러 분부한다. 공자는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냥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서 호기산과 백작산에 매복하고 기다리시오. 그리고 내가 공자왕과 회견하는 날 오시말에서 미시초까지 옥전산에 도착해야 하오. 산 위에서 포소리가 나면 일제히 회견장으로 쳐들어와서 위나라 사람들을 모조리 사로잡아야 하오. 닷새 후 이른 새벽에 위양은 다시 오성으로 사자를 보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다. 위양 장군은 300명 정도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옥천산으로 가셨습니다. 공자왕은 사신의 말을 듣고 수레에 술과 음식을 싣고 악공까지 합쳐 약 300명만 거느리고서 옥천산으로 갔다. 공자왕은 위양을 만나 지난날의 우애를 말하며 반가워했다. 두 나라 수행원들도 서로 담론하며 즐거워했다. 본시 옥천산은 위나라 땅이었다. 그래서 공자왕은 손님에 대한 예로서 위양에게 석 잔의 술을 권했다. 악공들은 흥겨운 음악을 세 곡 연주했다. 위양이 굴리에게 분부한다. 이제는 우리가 장만한 술과 음식을 내다가 공자왕에게 권하여라. 이때 공자왕에게 술을 따르러 나온 사람은 진나라의 이름 높은 용사들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청균의 무게를 능히 들어올리는 오획이며 또 한 사람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인비였다. 위양은 공자왕과 함께 잔을 들고 마시는 채 하면서 좌우 사람에게 은밀히 눈짓을 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산 위로 올라갔다. 얼마 후 산 위에서 갑자기 포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산 아래에서도 포소리가 크게 울려 온 산을 진동시켰다. 공자왕이 깜짝 놀라 말한다. 이 포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오? 혹 그대가 나를 속인 것은 아니오. 위양이 웃으며 대답한다. 그렇소. 공자를 잠시 속인 나의 죄를 용서하시오. 이에 공자왕은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오획에게 붙잡혀 온몸이 결박되었다. 인비는 좌우 사람들을 지휘하여 위나라 수행원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막았다. 이때 이미 작전을 세운 대로 공자소관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서 위나라 수행원들을 포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로잡았다. 위양은 공자왕을 함거에 감금하라고 분부한 다음 위나라 수행원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우리와 화평을 맺고 온 듯이 행동하여 오성문이 열리게만 하여라. 만약 오성문이 열린다면 내 너희들에게 후한상을 내리겠지만 내 말을 거역한다면 즉시 차명시킬 것이다. 공자왕의 수행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겁내는 소인배들이었다. 그들은 위양 앞에서 굽신거리며 분부대로 거행할 것을 맹세했다. 이윽고 오획이 공자왕으로 가장하여 수레를 타고 인비는 수레를 호위하는 진나라 사신이 되어 위나라 수행원들과 함께 오성으로 갔다. 오성 위에서 망을 보던 위나라 군사들은 공자왕이 회견을 마치고 돌아오는 줄로만 알고 즉시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성문 안으로 들어와 수레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보니 공자왕이 아니라 진나라 장수였다. 진나라 오획과 인비가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치자 단번에 육중한 성문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을 막으려고 덤벼든 위나라 군사 몇 명이 오획과 인비에게 맞아 죽었다. 이때 위양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쏜살같이 오성으로 달려와서 닥치는 대로 위군을 물리치고 마침내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 서하 땅 유수인 주창은 오성이 함락되었다는 급보를 받고 달아나 버렸다. 이에 위양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위나라 안읍 땅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위의 왕은 사세가 급박해지자 대부 용가를 시켜 진나라 군사에게 화평을 교섭하게 했다. 대부 용가가 진군 진영으로 가서 화평을 청하자 위양이 대답한다. 일찍이 위양이 나를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듯 진나라에 가서 벼슬을 살게 되었소.
요행이도 진왕의 총애를 받아 부귀를 누리며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되오. 대부용가가 말한다. 듣건대 날짐승도 옛 숲을 그리워하고 신하는 옛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날 위양이 그대를 등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부모의 나라를 멸할 수 있단 말이오. 위양이 한참 후에 대답한다. 우리에게 서하 땅을 모조리 바친다면 회군하겠소. 이에 대부용가는 즉시 돌아가서 위의 왕에게 위양이 제시한 조건을 전했다. 위의 왕은 할 수 없이 대부용가에게 명하여 진군에게 서하 땅 지도를 바치고 강화를 맺었다. 이윽고 위양은 그 지도에 의해 서하 땅 일대를 접수하고 개가를 부르며 본국으로 돌아갔다. 위나라 공자왕도 진군에게 항복하고 풀려났다. 서하 땅을 빼앗긴 위해 왕은 진나라와 국경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대량 땅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 후 위나라는 한때 국호를 양나라로 고쳐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위의 왕을 양해왕이라고도 한다. 한편 진효공은 위양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가 쳐서 빼앗은 위나라의 15개 읍을 시급으로 하사하고 상군이란 칭호까지 내렸다. 이에 위양은 상왕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상왕이 오늘날과 같은 부귀를 누리기까지에는 남몰래 몹쓸 짓도 많이 했다. 그는 조금만 법을 어겨도 사람을 마구 죽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았다. 그 후 5월에 진효공이 별사하자 태자사가 군의를 계승했다. 그가 바로 진해문공이다. 일찍이 태자사의 스승이었던 공자건과 공손가는 상왕이 제정한 법을 비난한 태자를 대신하여 처형을 당했다. 그 때문에 코를 잃은 공자건과 얼굴에 흉측한 먹물 자문을 당한 공손가는 상왕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공자건과 공손가가 진해문공에게 아랜다. 신이 듣건대 대신의 권세가 너무 크면 나라가 위태롭고 좌우에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권세가 너무 크면 신세를 망친다고 합니다. 상왕이 법을 제정하여 나라를 다스렸기에 지금 모든 백성들은 우리 진나라에는 상군의 법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상응은 15개 읍까지 시급으로 받아 그 지위와 권세를 따를 자가 없사옵니다. 훗날 상황은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주공께선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진해문공이 대답한다. 내 상황을 미워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가 성군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참은 것이오. 다음 날 진해문공은 상왕에게 사람을 보내 상국의인을 바치고 상어 땅으로 물러가 있으라고 분부했다. 이에 상왕은 궁으로 들어가서 진해문공에게 상국의인을 바치고 물러나왔다. 그날 상어 땅으로 떠나는 상왕의 행렬은 한 나라의 왕후의 행차와 진배 없었다. 문무백관이 모두 상황을 전송하기 위해 나왔다. 한편 공자건과 공손가는 궁으로 들어가서 은밀히 진해문공에게 고한다. 상황은 자신의 잘못을 추호도 뉘우치지 않고 마치 일국의 왕처럼 거창하게 위의를 갖추고 떠났습니다. 그는 상어 땅에 가서 장차 반란을 일으킬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곁에 있던 감룡과 두지는 상황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그럴듯하게 증언했다. 진해문공은 크게 노하여 공손가에게 군사 3천을 주고 즉시 상왕의 목을 베어오라고 분부했다. 이때 진나라 백성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떠나간 상왕을 욕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공손가가 군사를 거느리고 상왕을 치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외친다. 우리도 공손가를 따라가서 상왕을 잡아 죽이자. 공손가를 뒤따르는 백성들의 수요는 무려 수천 명에 달했다. 상왕이 함양성을 떠나 100여리쯤 갔을 때 문득 커다란 함성이 들려왔다. 상왕은 한 수행원에게 속히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분부했다. 얼마 후 그 수행원이 황급히 돌아와서 고한다. 조정에서 대감을 치라고 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상왕은 크게 놀라 급히 수레에서 뛰어내려 군사로 가장하고 달아났다. 상왕은 해가 저물 무렵에 함관에 이르러 여점으로 들어갔다. 여점 주인이 상왕에게 말한다. 신분증을 보여주시오. 상왕이 깜빡 잊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여점 주인이 책망한다. 그대는 상군의 법을 모르고 있소. 신분증이 없는 사람을 재워주면 재워준 사람까지 차명을 당한다. 그러니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잘못하면 나까지 죽음을 당하겠소. 상황이 밤길을 걸으며 탄식한다. 내가 제정한 법에 내가 걸려들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상황은 걸음을 재촉하여 이윽고 상어 땅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군사를 모집하여 진나라를 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도 전에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온 공손가에게 붙잡혀 진나라도 함양으로 압송되었다. 진의 문공은 상황의 제목을 들어 책망한 다음 오후 분시하라고 명했다. 이윽고 상황은 큰 거리로 끌려나가 5마리의 소에 의해 사지와 머리가 각각 찢어졌다. 백성들은 다투어 달려들어 상황의 시체를 씹었다. 잠시 만에 상황의 시체는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날 상황의 일족도 모조리 죽음을 당했다. 이는 주연왕 31년의 일이다. 상황이 죽자 백성들은 무거운 압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했으며 모든 나라도 이 소문을 듣고 축하했다. 지난날 상황에 의해 삭탈관직되었던 감룡과 두지 2사람도 복직되었으며 공손년은 상국이 되었다. 상국 공손년이 진의 문공에게 고한다. 우선 서쪽 파촉 땅을 병합하고 왕이라 칭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연후에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위나라처럼 우리에게 땅을 베어 바치라고 분부하고 우리 진나라의 융성을 축하하라고 하십시오. 만약 이 명을 거역하는 나라는 즉시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합니다. 진의 문공은 이 말을 조차 스스로 왕이라 칭했으며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땅을 바치라고 통고했다. 이때 초이왕 웅상은 소양을 상국으로 등용하고 오랑무강을 죽인 다음 올나라를 차지한 뒤였다. 이에 초나라는 국토가 넓고 군사는 용맹했다. 초나라 위왕은 진의 문공의 요구를 듣고 크게 노하여 진나라 사신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때려 돌려보냈다. 90. 소진 합종. 역사상 유색객으로 으뜸가는 소진과 장인은 귀곡 선생께 하직하고 산을 내려온 다음 장인은 위나라로 갔으며 소진은 고향인 낙양으로 갔다. 소진에게는 형님 한 분과 2 동생이 있었다. 소진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늙은 어머니는 살아계셨으며 형이 죽어 홀로 된 형수와 소대 소려 2 동생이 있었다. 이들은 집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돌아온 소진을 보고 몹시 반가워했다. 며칠 후 소진은 모친에게 열국을 두루 돌아보겠다며 집을 팔아 노자를 마련해달라고 청했다. 이 말을 듣고 모친과 형수, 소진의 아내까지 굳고 만류한다. 어찌 땅을 갈아먹고 살 생각은 않고 새치열을 놀려 허망한 부귀를 쫓으려는 것이냐. 팔자에도 없는 부귀 공명만 바라고 있으니 장차 식구들까지 굶겨 죽일 생각이냐. 소대 소려 2 동생도 말한다. 형님께서 말씀대로 유세법과 외교하게 통달했다면 어찌 가까운 우리 주나라를 두고 머나먼 타국으로 가려 하십니까? 이에 소진은 주연왕에게 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열심히 논했다. 그러나 주연왕은 소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시 부를 테니 우선 객관에 가서 있으라고 분부했다. 그 후 소진은 객관에 머물면서 주연왕이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주연왕을 모시는 좌우 신하들은 소진이 미천한 농부의 아들일 뿐 아니라 허황된 말만 일삼는 자로 치부하고 아무도 주연왕에게 청거하지 않았다. 소진이 객관에 머문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이에 소진은 주나라에서 등용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분연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소진은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산을 정리하여 황금 100일을 마련했다. 그는 그 돈으로 가장 좋은 흑초고 한 벌을 사서 입고 수레 한 대를 사서 타고 어자까지 거느리고서 주나라를 떠났다. 그 후 소진은 몇 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천하대세와 그 이해관계까지 소상히 연구했다. 그러나 그에게 입신양명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러한 때 소진은 위왕이 진효공의 총애를 받으며 상군의 칭호를 누린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소진은 진효공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소진이 진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효공과 상황이 죽은 후였다. 소진은 내친김에 진의 문왕을 만나보리라 작정하고 국문으로 갔다. 진의 문왕이 소진을 어전으로 불러들여 묻는다.
선생은 과인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천리길을 마다 않고 이곳까지 오셨소. 소진이 아랜다. 진나라 동쪽에는 관아가, 서쪽에는 한중이, 남쪽에는 파촉이, 북쪽에는 호학이 있사온데 이 네 지역이야말로 타국의 침략을 막아주는 요새지입니다. 또 안으로는 비옥한 토지가 천리에 걸쳐 있고 언제라도 진격할 수 있는 백만대군이 있사옵니다. 현명하신 대왕께서 신의 계책을 귀담아 들으시고 실행하신다면 천하를 병합하고 모든 나라 제후들을 제압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진해 문왕은 본시 유색액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듣건대 날개가 나지 않으면 높이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생의 뜻이 너무 높아 아직은 따를 수가 없구려. 몇 년만 기다려 병력이 충분해지면 다시 의논합시다. 소진은 궁에서 물러나와 지난날 사망과 오패가 싸워서 천하를 얻게 된 비수를 엮었다. 그는 10여만 원에 달하는 저서를 가지고 다시 궁으로 들어가서 진해문왕에게 바쳤다. 진해문왕은 그 책을 한번 읽기는 했지만 소진을 등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초조해진 소진은 진나라 상국인 공선연을 찾아가서 자신을 청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이미 소진의 재주를 시기하고 있던 공선연이 그를 진해문왕에게 청구할 리가 만무였다. 이럭저럭 진나라에서 2년이란 세월을 보내는 동안 소진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조리 써버렸다. 그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수레와 어자를 팔아 노자를 마련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누구 하나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온 소진을 반겨주지 않았다. 형수가 빈정댄다. 집까지 팔아먹고 가더니 꼴 좋구려. 소진의 아내는 배틀 앞에 앉아 배만 짤뿐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소진이 배가 고파 밥을 청했으나 형수는 뗄나무가 없어 밥을 지을 수 없다고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 소진은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소진은 책을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내 뒤지다가 태공음부편을 발견했다. 지난날 소진이 하산할 때 기곡 선생이 그 책을 주면서 만약 유세하러 돌아다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 책을 다시 공부하여라. 반드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 이에 소진은 그날로 문을 닫아 걸고 태공음부편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여 마침내 음부의 오묘한 이치를 터득했다. 다시 1년이란 세월이 흐르자 소진은 천하대세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소진이 소대, 소려 두 동생을 불러 청한다. 이제야 공부를 성취하여 앞으로는 어렵지 않게 부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너희들이 나에게 노자를 마련해 준다면 다시 열국을 돌아다닐 생각이다. 훗날 내가 출세하면 너희들도 부를 것이다. 소진은 동생들에게 음부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다. 마침내 동생들은 가지고 있던 황금을 소진에게 주었다. 이에 소진은 다시 가족들과 작별하고 고향을 떠났다. 진나라로 가려던 소진은 문득 생각을 고쳤다. 지금 7나라 중에서 진나라가 가장 강하다. 내가 진을 돕는다면 능히 제업을 성취할 수 있으련만 진왕은 나를 등용하지 않았었다. 이번에 다시 진나라로 가서 거절당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모든 나라를 단결시켜 진나라를 고립시키는 계책을 쓰자. 이에 소진은 방향을 바꿔 조나라로 갔다. 이때 조나라 상국은 조숙후의 동생인 공자성으로 호는 봉양군이었다. 소진은 우선 봉양군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펼쳤다. 그러나 결국 소진은 봉양군으로부터 냉대만 받고 조나라를 떠나 북쪽에 있는 연나라로 갔다. 소진은 연나라에 도착하여 연문공을 아련하기 위해 각방으로 교섭했으나 허사였다. 그러는 동안 여간에 묵은 지 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노자는 벌써 바닥이 나서 소진은 타국의 여간에서 굶주리는 신세가 되었다. 여간 주인은 소진의 딱한 처지를 동정하여 백전을 빌려주었다. 그래서 소진은 굶주림만은 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소진은 연문공이 사냥하러 간다는 소문을 듣고 길목에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연문공의 행차가 오자 소진은 재빨리 앞으로 뛰어나갔다. 연문공이 묻는다. 그대는 누구요? 소진이라 하옵니다.
연문공이 반색한다. 소진이라면 일찍이 진나라 왕에게 10만 원에 달하는 저서를 바친 분이 아니오. 그 소문을 듣고 과인은 선생을 사모에 맞이 않았소. 이제 하늘의 도우심으로 과인에게 선생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는 우리 연나라의 복이오. 연문공은 즉시 수레를 돌려 궁으로 돌아간 다음 정식으로 사람을 보내 소진을 초청했다. 소진이 정전으로 들어가서 연문공에게 제배하고 아랜다. 지금 천하는 극도로 혼란합니다. 연나라는 2000리의 국도를 보유한 나라로서 군사 수십만, 병거 600승, 기마 6000필에 달합니다. 그러나 연나라의 국토와 병력은 중원 모든 나라와 비교하면 반도 채 못됩니다. 그런데도 타국의 침입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문공이 대답한다. 과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오. 그 이유는 이웃인 조나라가 타국의 침략을 막는 방패 노릇을 해준 덕분이옵니다. 그런데 기후께서는 어찌 가까운 조나라와 우호를 맺을 생각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진나라에게 땅을 바치고 아첨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소진이 대답한다. 우리 연나라는 우선 조나라와 우호를 맺은 연후에 모든 나라와 결탁하여 진나라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연나라를 위한 만전지책이옵니다. 연문공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선생의 말씀은 바로 과인이 전부터 원해왔던 것이오. 그러나 다른 나라 제후들이 선생의 생각처럼 연맹에 동의할지 걱정이오. 비록 재주는 없지만 신이 조숙후를 만나 반드시 동맹을 맺도록 설득하겠습니다. 연문공은 소진에게 많은 황금과 비단을 노비로 주고 좋은 말 내필이 이끄는 수레를 주었다. 이윽고 소진은 높은 수레를 타고 용맹스런 장사의 호의를 받으며 조나라로 갔다. 이때 조나라는 상국인 복량군이 이미 죽은 후였다. 조숙후는 연나라에서 소진이 왔다는 말을 듣고 친히 계하까지 내려와 영접했다. 장차 과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귀빈께서 이렇듯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소진이 말한다. 신이 듣건대 초야에 묻혀 지내던 인재들이 기후의 현덕을 사모하여 충성을 바치고자 원하지만 복량군의 시기가 대단해서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옵니다. 그런데 그 복량군이 죽고 없다기에 신은 마음 놓고 기후에게 충언을 들려드리고자 왔사옵니다. 대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민심을 안정시켜야 하며 민심을 안정시키려면 다른 나라와 친교를 맺는 것이 으뜸이옵니다. 지금 산동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조나라입니다. 조나라는 국토가 2000여리, 군사 수십만 명, 기마 1만 필이며 몇 해를 싸워도 충분할 정도의 군량이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진나라는 조나라를 가장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와 위나라가 배후를 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나라가 대군을 일으켜 한나라와 위나라를 차례로 점령한다면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이 조나라가 항복할 차례입니다. 모든 나라의 땅을 합친 것은 진나라 땅보다 만리나 더 넓습니다. 또 모든 나라 군사들을 합치면 진나라 군사보다 10배나 강합니다. 만약 육국이 동맹하여 쳐들어간다면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무해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진나라는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땅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육국이 토지를 베어 바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가 됩니다. 기후께선 진나라를 치는 것과 진나라 손에 망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신의 생각으론 모든 나라 임금과 신하가 원수에 모여 동맹을 맺는 것이 상책일 듯 싶사옵니다. 즉 진나라가 어느 한 나라를 친다면 나머지 5나라가 연합하여 도와주고 또 이 맹약을 저버리는 나라는 모두 함께 토벌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천하 모든 나라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옵니다. 조숙후가 말한다. 과인이 젊고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진작 이처럼 현명한 계책을 듣지 못했음이 한스럽구려. 내 어찌 선생의 말씀을 좇지 않으리요. 그날 조숙후는 소진에게 조나라 상국의 인과 대저택 그리고 호화찬란한 수레 100승, 황금 1000일, 흰구슬 100쌍, 비단 1000필을 하사했다. 그리고 소진에게 모든 나라를 연합시키는 사명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소진은 한 사람에게 100금을 주고 연나라로 보내 일찍이 자신에게 100전을 빌려주어 굶주림을 면케해준 여관 주인의 은혜를 갚았다. 소진은 택이라고 한가 위 등 모든 나라를 방문할 준비에 바빴다. 어느 날 조숙후가 급히 소진을 불러 말한다. 진나라 상국 공선년이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로 쳐들어가서는 대장 용기를 사로잡고 위군 4만 5천 명을 참했다 하오. 그래서 위나라 왕은 하북 땅 10개 성을 진나라에 바치고 화평을 청했소. 또한 공선년은 군사를 돌려 장차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생각이라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소진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으나 짐짓 태연하게 대답한다. 위나라를 공격하여 이미 지친 진군이 어찌 곧장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만약 진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신에겐 이미 그들을 물리칠 계책이 있습니다. 조숙후가 간청한다. 선생은 잠시만 더 이 나라에 머물러 계시오. 정말 진군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 떠나도록 하오. 이 순간 소진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내고 조숙후의 청을 쾌히 받아들였다. 부중으로 돌아온 소진이 신복 한 사람을 밀실로 불러 분부한다. 일찍이 나와 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친구가 있다. 그의 이름은 장이로서 위나라 대량 사람이다. 내 청금을 줄 테니 너는 이름을 가사인으로 고치고 장사꾼으로 변장하여 위나라에 있는 장이를 찾아가거라. 장이를 만나면 그리고 조나라에 돌아와서는 소진은 귀옛말로 무엇인가 일러준 다음 당부한다. 너는 내 말대로 실행하되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여라. 이에 가사인은 소진의 분부를 받고 조나라를 떠나 위나라 대량으로 갔다. 한편 귀곡 선생께 하직하고 산을 내려간 장이는 고국인 위나라로 돌아갔다. 장이의 집안 역시 몹시 가난했다. 그는 위나라에서 벼슬을 살기 위해 많은 애를 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후 위나라는 다른 나라와 싸워 계속 지기만 했다. 마침내 장이는 아내를 데리고 위나라를 떠나 초나라로 갔다. 초나라 상국 소양은 장이를 자기 문하에 두었다. 그 후 소양은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를 정벌하여 양릉 땅 등 7성을 빼앗았다. 초이 왕은 소양의 공을 가상히 여겨 화시의 옥을 하사했다. 이 화시의 옥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였다. 그 후 상국 소양은 이 화시의 옥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어느 날 소양은 100명의 빈객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적산으로 놀러갔다. 적산 밑에는 깊은 못이 있었는데 그 못가에 높은 누각이 서 있었다. 소양 일행은 그 누각에 올라가서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셨다. 모두들 얼근히 취했을 때 빈객들이 상국 소양에게 화시의 옥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청했다. 이에 상국 소양은 신복을 시켜 화시의 옥을 가져오게 했다. 그 신복이 상국의 수레에 가서 칠상자를 가져오자 소양은 열쇠를 꺼내 그 뚜껑을 열고 손수 비단을 3겹이나 벗겼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화시의 옥은 그 빛이 지극히 순수해서 구경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곱게 비춰주었다. 빈객들은 화시의 옥을 돌려가며 감상하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때 한 시종자가 와서 고한다. 못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소양과 빈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을 의지하고 몸물을 굽어보았다. 한 장 남짓한 물고기 한 마리가 수면으로 뛰어오르자 그 뒤를 따라 수많은 물고기가 뛰어올랐다. 그러자 동북쪽에서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소양은 수행인들에게 즉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분부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 물고기를 구경하는 동안 화시의 옥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래서 일대소동을 벌였으나 결국 소양은 화시의 옥을 찾지 못하고 부중으로 돌아갔다. 상국 소양은 모든 문객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시의 옥을 훔쳐간 놈을 찾으라고 분부했다. 며칠 후 한 문객이 소양에게 말한다. 그날 대감을 모시고 적산으로 갔던 사람 중에 도적질을 할 만한 사람은 장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는 몹시 가난합니다. 사람이 너무 빈곤하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상국 소양은 즉시 장이를 불러 화시의 옥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그러나 화시의 옥을 훔치지 않은 장이는 내놓을 것이 없었다. 이윽고 장이는 곤장 수백 대를 맞고 초주검이 되었다.
그날 밤에 장이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당신이 이렇듯 욕을 보신 것은 그 유세학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일찌감치 농사나 지었더라면 이런 꼴은 안 되지요. 장이가 입을 벌려 아내에게 입속을 보인 다음 묻는다. 내 혀가 아직도 있소. 아내는 장이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 웃으며 대답한다.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장이가 진지하게 말한다. 혀는 나의 미천이요. 혀가 있어 말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소. 몇 달 후 장이는 몸이 완쾌되자 아내를 데리고 다시 위나라로 갔다. 소진이 보낸 가사인이 위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장이가 초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지 반년 후였다. 이때 장이는 소진이 조나라에서 등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찾아볼까 생각하던 중이었다. 어느 날 장이는 집에서 나오다가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서 장이에게 묻는다. 선생은 본시 위나라 출생이십니까? 그렇소만 그대는 누구요? 나는 조나라에서 온 가사인이란 사람입니다. 장이가 반색하며 묻는다. 그렇다면 소진이란 분을 아시오. 그가 조나라 상국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가사인이 시침을 떼고 묻는다. 선생은 누구시기에 소진대감과 잘 아는 사이처럼 말씀하십니까? 나와 소진은 일찍이 함께 공부한 사이로서 형제간이나 다름없소. 그렇다면 왜 조나라에 가서 소진대감을 만나보지 않으십니까? 그분은 반드시 왕에게 선생을 청구할 것입니다. 마침 나는 장사차 위나라에 왔다가 물건을 다 팔고 조나라로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미천한 사람이라 꺼리지만 않는다면 소인이 선생을 조나라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장이는 흔연히 가사인과 함께 조나라로 떠났다. 조나라 교회에 이르렀을 때 가사인이 장이에게 말한다. 저희 집은 이 근처입니다.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있어 여기서 선생과 헤어져야겠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많은 여점이 있는데 모두 편히 쉬실 수 있는 곳들입니다. 대강 볼일을 마치고 며칠 후 선생을 찾아가 뵙겠습니다. 장이는 가사인과 작별하고 성안 한 여점으로 들어가서 여장을 풀었다. 다음날 장이는 소진의 부중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자기 명자를 내주며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이미 소진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지기들은 당분간 소상국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며 장이를 돌려보냈다. 장이는 닷새 후에야 간신히 자기 명자를 소진에게 들여보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나와서 장이에게 소진의 말을 전한다. 대감께서 오늘은 바빠서 만날 수 없고 며칠 후 사람을 보내 청할 테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장이는 날마다 소진으로부터 무슨 기별이 올까 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장이는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여점 주인이 굳고 말리는 바람에 차마 떠나지 못했다. 이에 장이는 가사인이나 만나볼까 하고 교회로 나가보았으나 그것마저 허사였다. 다시 며칠이 지났다. 장이는 다시 소진의 부중으로 가서 명자를 들여보냈다. 잠시 후에 들어갔던 문지기가 나와서 내일 만나겠다는 소진의 말을 전했다. 이튿날 장이는 여점 주인에게 옷과 신발을 빌어 복장을 갖추고 소진의 부중으로 갔다. 소진은 장이가 이른 새벽에 올 것을 알고 이미 모든 위의를 갖추고 있었다. 소진은 장이가 왔다는 말을 듣고 문지기에게 현문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 분부했다. 그래서 장이는 문지기를 따라 현문으로 들어가서 축대 위로 올라가려고 했다. 이때 좌우에서 소진이 아침 문안을 받는 중이니 잠시만 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장이를 붙잡았다. 장이는 뜰 아래로 내려가서 당 위를 쳐다보았다. 아침 문안을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관속들의 문안이 끝나자 이번에는 공사를 아래로 들어가는 관리들이 줄을 이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어야 좌우 사람들이 장이에게 들어가 보라고 일렀다. 이에 장이는 옷깃을 가다듬고 당 위로 올라가며 소진이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소진은 나오지 않았다. 장이가 당 위로 올라가니 소진은 높은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장이는 치솟는 화를 사귀고 소진 앞에 나아가 읍했다. 그제야 소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이 선 채로 묻는다. 그간 그대는 별거 없었소.
장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때 좌우 사람들이 올라와서 소진에게 점심을 드실 시간이라고 아랬다. 소진이 장이에게 말한다. 내 일이 너무 바빠서 그대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구려. 그대도 시장할 테니 식사나 하도록 하오. 소진은 좌우 사람에게 텐마루에다 상을 차려주라고 분부했다. 당위에 차려진 소진의 상은 진수성찬이었다. 그러나 텐마루에 차려진 장이의 상에는 고기 한 접시와 채소 한 접시뿐이었다. 장이는 분노하여 밥상을 물리고 싶었으나 꾹 참고 수저를 들어 음식을 먹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소진이 분부한다. 저 손님을 내 앞으로 청해 오너라. 장이가 다시 다가가는데 소진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장이가 손을 들어 소진을 책망한다. 나는 내가 지난날의 정을 잊지 않은 줄 알고 먼 곳에서 찾아왔건만 어찌 이렇듯 모욕을 주느냐. 이랬어야 동학지정을 어디에서 찾는단 말이냐. 소진이 태연히 대답한다. 만약 그대가 나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등용되어 공공한 생활을 면했을 것이오. 내 그대를 우리 주공께 청거하고 싶지만 그대는 워낙 무능한 사람이라 공연히 청거한 나에게 화가 미칠까 두렵소. 장이가 분연히 말한다. 대장부가 스스로 부기를 하면 했지 어찌 그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리오. 그대에게 스스로 부기를 취할 자신이 있었다면 어째서 나를 찾아온 것이오. 아무튼 옛 정분을 생각하여 황금 1호를 주겠으니 노자나 하오. 좌우 사람들은 소진의 명을 받고 장이에게 황금 1호를 갖다 주었다. 그러나 장이는 노기가 충천하여 그것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나갔다. 장이가 여점으로 돌아가 보니 자신의 물건이 모두 밖에 나와 있었다. 장이가 깜짝 놀라 연유를 묻자 여점 주인이 대답한다. 선생께서 오늘 소상국을 만나셨으니 앞으로 공간에 거처하시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을 치웠습니다. 장이는 머리를 흔들며 옷과 신발을 벗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여점 주인이 묻는다. 오늘 소상국의 부중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장이가 오늘 소진에게 박대받은 광경을 자세히 말하자 여점 주인이 나무란다. 소상국이 비록 거만하게 행동하셨더라도 워낙 지위가 높으니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선생에게 황금 1호를 주신 것은 아름다운 정리가 아니겠소. 선생은 그것을 받아 그동안 밀린 밥값이나 갚고 노자나 하지 않고 왜 팽개치셨소? 장이가 말한다. 내 분한 김에 그 황금을 팽개쳤지만 지금 지닌 돈이라곤 한 푼도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이때 가자인이 여점으로 들어와서 장이에게 공손히 절한 다음 묻는다. 그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께서 상국을 만나보셨는지 잠옷 궁금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우라가 치밀어 장이가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소리친다. 그 무정하고 의리 없는 놈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마오. 가사인이 놀란 체하며 묻는다. 어째서 이처럼 노하셨습니까? 곁에 있던 여점 주인이 장이를 대신하여 지난 일들을 설명한 다음 말한다. 지금 장이 선생은 우리 여점에 외상만 잔뜩 지고 돌아갈 노자조차 없는 신세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소. 가사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조나라까지 선생을 모시고 온 나에게도 책임이 있소. 그러나 선생께서 이렇듯 욕을 보실 줄이야. 내가 선생에 밀린 외상값을 지불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실 수레와 노자를 드리겠습니다. 선생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이가 추연히 대답한다. 내 무슨 면목으로 위나라로 돌아가겠소. 진나라에나 가봤으면 원이 없겠소만 노자가 없으니 어찌하리요. 가사인이 묻는다. 그렇다면 혹 진나라에 동학이나 형제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오만 지금 천하 7나라 중에서 진나라가 가장 강하오. 내 진나라로 가서 다행히 등용된다면 언제고 조나라를 쳐서 오늘 소진에게 당한 치욕을 설분할 생각이오. 마침 잘 됐습니다. 그렇잖아도 진나라에 살고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이왕이면 저와 동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장인은 크게 기뻐하며 자청하여 가사인과 의형제를 맺었다. 그날로 가사인과 장인은 수레를 달려 진나라로 갔다.
진나라에 당도하자 가사이는 진해 문왕의 측근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장의를 청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때 진해 문왕은 지난날 소진을 등용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가사인으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관리들이 다투어 장의를 청구하자 진해 문왕은 그를 궁으로 불러 접견했다. 그리고 장의에게 객경벼슬을 내리고 정사를 상의했다. 어느 날 가사인이 조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장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내 그대의 힘을 빌어 이제야 진나라에서 빛을 보게 되었소. 장차 그대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데 어째서 갑자기 떠나려 하오. 가사인이 웃으며 말한다. 제가 왜 알지도 못하는 선생에게 선심을 섞겠습니까? 선생을 알아주신 분은 조나라 소상국이십니다. 장의가 깜짝 놀라 묻는다. 나를 위해 많은 황금을 쓰신 분은 그대이거늘 어째서 소진을 내세우시오. 가사인이 대답한다. 소상국은 장차 육국을 연합할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도 전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면 모든 계획이 허물어집니다. 이에 소상국은 선생께서 반드시 진나라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장사꾼으로 가장시켜 선생을 조나라로 모셔오게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일부러 선생을 푸대접하여 진나라로 가야겠다는 뜻을 세우게 유도하였습니다. 소상국은 나에게 많은 황금을 주시고 선생께서 진나라 정권을 잡을 때까지 그 뒤를 살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속히 돌아가서 소상국에게 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장의가 크게 탄식한다. 지금까지 내가 소진의 술책에 빠져 있었구려. 그대는 돌아가서 소진에게 조나라를 치지 못하도록 힘쓰겠다는 나의 말을 전하시오. 그것으로써 소진의 은혜를 갚고 싶소. 가사이는 즉시 돌아가서 소진에게 장의의 말을 전했다. 이때 소진은 궁으로 들어가서 조스쿠에게 진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조처를 취해 놓았다고 아랜 다음 한나라를 향해 떠났다. 소진이 한나라 선해공을 뵙고 아랜다. 한나라는 그 땅이 900여리이며 군사는 수십만이며 명궁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진나라는 대왕께 땅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사옵니다. 대왕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진나라는 내년에도 땅을 달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한나라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진나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즉 진나라의 요구를 몇 번만 들어주고 나면 한나라는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소진은 육국이 동맹을 맺는 것이 으뜸가는 계책이라고 피력했다. 이윽고 한나라 선해공은 동맹에 가입할 것을 언약하고 소진에게 황금 100일을 하사했다. 소진은 즉시 한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갔다. 소진이 위의 왕을 아련하고 아랜다. 위나라 땅은 사방 천리에 달하며 백성과 수레와 말이 많기로 천하에 유명합니다. 이로써 위나라는 진나라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대왕께서는 어찌하여 여러 신하의 말만 듣고 땅을 베어 바치고 진나라를 섬기려 하십니까? 만약 대왕께서 신의 말을 좇아 동맹에 가입하신다면 진나라를 제압하기는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신은 조왕의 명을 받들어 이 일을 교섭하기 위해 위나라에 온 것이옵니다. 위의 왕은 쾌히 소진의 제안을 수락하고 황금과 비단 한 수레를 하사했다. 소진은 위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갔다. 소진이 제선왕을 뵙고 아랜다. 지금 천하에 부로 말하면 제나라를 당적할 나라가 없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나라를 통치하는 대왕께서 어찌 서쪽 진나라를 섬기려 하십니까? 대왕께서 우리 조나라를 위시한 모든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면 길이 평화를 누릴 수 있사옵니다. 제선왕이 말한다. 기꺼이 선생의 뜻을 따르겠소. 소진은 다시 남쪽으로 수레를 몰아 초나라로 갔다. 소진이 초이왕을 아련하고 아랜다. 초나라는 지역이 사방 5천리로서 천하 최강국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가장 꺼리는 것이 바로 초나라입니다. 초나라가 강해지면 진나라는 약해지며 반대로 진이 강해지면 초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육국이 연합하면 모든 나라 제후들은 초나라를 섬길 것이나 제각기 분립한다면 초나라도 진나라에게 땅을 베어주어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초이왕이 대답한다. 선생의 말씀은 우리 초나라의 복이요.
기꺼이 선생의 뜻을 조추리이다. 이리하여 육국을 연합한 소진은 조스쿠에게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했다. 소진은 고향인 주나라 낙양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때 소진은 육국의 왕이 보낸 사자들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행렬이 잠옷 웅장했다. 주연 왕은 소진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교회에 장막을 세운 다음 친히 나와 영접했다. 소진의 노모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길 옆에 서서 아들의 행렬을 구경하며 연신 감탄했다. 소대, 소려 두 동생과 소진의 아내와 형수는 길바닥에 엎드려 감히 소진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소진이 수레를 멈추게 하고 형수를 굽어보며 묻는다. 지난날 형수는 나에게 밥도 주지 않더니 지금은 어째서 이렇듯 공손하오? 형수가 대답한다. 높은 지위와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으니 어찌 경외하지 않겠소. 이 말에 소진이 탄식해 마지 않는다. 세태와 인정은 형편에 따라 변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나는 오늘에 이르러 사람은 출세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도다. 소진은 일가 친척을 수레에 태우고 고향으로 갔다. 그리고 고향에다 큰 집을 짓고 일가 친척과 동네 사람들에게 천금을 주었다. 소대와 소려는 그 형의 출세를 부러워하며 음부학과 외교수를 열심히 공부했다. 소진은 고향을 떠나 조나라로 돌아갔다. 조스쿠는 큰일을 이루고 돌아온 소진을 성대히 영접하고 무왕군으로 봉했다. 그 후 조스쿠는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연나라 5나라 제후에게 사람을 보내 원수 땅에서 회견하자고 통지했다. 동시에 소진은 조스쿠와 함께 원수 땅으로 가서 단을 쌓고 대회를 위한 준비를 했다. 기일이 임박하자 연나라 문공이 제일 먼저 원수 땅에 당도했다. 다음으로 한나라 선해왕, 위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 초나라 위왕이 잇따라 도착했다. 소진은 먼저 석차를 정하기 위해 각국 대부들과 회의를 열었다. 모든 대부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나라의 크기를 따져 초, 제, 위, 조, 연, 한나라 순서로 석차가 정해졌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그들 중 초나라, 제나라, 위나라는 이미 칭왕하고 있었지만 조나라, 연나라, 한나라는 아직도 제후의 칭호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했다. 소진이 말한다. 이 기회에 6나라가 모두 왕이라 칭호하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6나라는 모두 왕이라 칭호하게 되었다. 대회 날이 되자 6나라 왕은 단위로 올라가서 미리 정해진 자리에 늘어섰다. 소진이 계단 위에 서서 6나라 왕에게 고한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위는 왕이며 다스리는 땅은 넓고 거느린 군사가 많아 능히 영웅이라 자처할 수 있나이다. 지금 진나라는 험한 함양 땅의 지리를 이용하여 차츰 모든 나라를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께서는 진나라 왕을 천자로 섬길 생각이십니까? 6나라 왕이 동시에 대답한다. 결코 진나라를 섬길 수 없소. 우리 모두는 선생의 밝은 가르침을 따르겠소. 소진이 말한다. 육국이 연합하여 진나라 세력을 억눌러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단지 입술에 희생의 피를 바르고 서로를 원조한다고 천지신명께 맹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에 6나라 왕은 차례로 입술에 희생의 피를 바르고 천지신명께 만약 어느 한 나라가 이 맹세를 배반한다면 나머지 5나라는 그를 토벌하리라 라고 맹세했다. 연후에 6나라 왕은 소진을 종약장으로 추대하고 각기 상국의인과 금패와 복음을 주었다. 이에 소진은 6나라 신민을 통솔하게 되었다. 다음 날 6나라 왕은 서로 작별하고 각기 귀국했다. 소진도 조수관과 함께 조나라로 돌아갔다. 이때가 주연왕 36년이다. 바로 이 해에 위나라 해왕과 연나라 문왕이 차례로 별세했다. 이에 위나라 양왕과 연나라 여왕이 그 뒤를 계승하게 되었다.